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건축물을 많이 남기신 류춘석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 작고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 되시는 에딘버러 공 필립 공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다른 건축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류춘수 선생님이 류춘수 스페이스 TV라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류춘수 스페이스 TV, 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춘수 스페이스 TV 재밌습니까 요새? 저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것은 원래 많은 사람이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은 고정 구독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주로 어떤 걸 다룹니까? 제가 제목을 스페이스 TV라고 했으니까 제 회사 이름이 비욘드 스페이스고 제가 모시던 김수근 선생님 그 회사 이름이 스페이스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적 공간 얘기인데 스페이스라 하면 또 우주 공간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란 뜻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중에 우주 여행에 대한 얘기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광범위한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와 건축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물론 건축이라는 게 공간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그렇죠.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데. 이 공간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 거 아닙니까?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 공간 아닌 어떤 이 머티리얼, 물건으로 이렇게 에워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침 설계를 하는 것은 에워싸는 그런 어떤 물건으로, 시각적인 물건으로 그렇죠. 에워싸는 장소를 만드는 거지만 목표는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이렇게 콘크리트나 벽이나 나무나 이런 도구를 쓰는 거죠. 목적은 빈 공간에 있는데 그걸 설계하는 기법은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 물질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안 보이는 빈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공간을 에워싸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이. 네. 다만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에워싸는 그 형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각양각색의 말하자면 건축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이나 또 심지어 건축을 하는 사람도 그 에워싸진 본래 목표인 스페이스를 디자인하는데 생각을 두지 않고 그렇죠. 혹은 주변에 그 에워싼 조형물의 형태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 형태를 자꾸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 너무 제가 그걸 또 어떨 때는 좀 심하게 말해서 껍데기 건축이라는 용어도 최근에 쓰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드면 아름다울 텐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짙은 화장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일반 집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건축이 될 기회를 오히려 잃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게 건축하면은 자꾸 그 바깥 모습만 신경 쓰는데 그 건축의 본래 목적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에워싸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공간 내부에 있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너무 형식, 외관에만 신경 쓴다. 그러면은 건축의 본래 목적이 기능적으로 좀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잡지에 나오는 좋은 주택들, 그 화려한 주택들을 보면 되게 그 공간에 좋은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재료를 썼느냐, 무슨 외제 가구나 또 혹은 부엌 가구나 아주 비싼 거 이런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좋은 집을 만드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어떤 필요 수단은 되지만은 그게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니고 또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양을 보는 사람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예, 그 사람은 또 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또 소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신령성과 네. 바깥 사람을 위한 그 미적 감각,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겠네. 그거는 사실상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네,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령성이 있으면 아름답고 아름다운 신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것은 외관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본래 목적이. 뭐 제가 좀 잘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도 하면 노자의 말씀 중에는 예. 노자의 말씀 중에는 항상 그분은 이제 공한 거, 빈 거, 예. 빈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런 그렇죠. 컵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컵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속이 비어야 그렇죠. 먹죠. 속이 비어야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저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그릇은 그 안에 물을 담든, 반찬을 담든지 그게 목표인데, 그거 자체, 컵 모양 자체는, 너무 신경 쓴다 이거죠. 그건 덜 신경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그렇다고 또, 외관이 없으면은 또 물을 못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능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간, 스페이스라는 말을 스페이스라는 말이 뭐 넓다는 뜻도 있고 공간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비어 있다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공간, 비어 있다는 것을,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추구하시는 건축가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필립공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전에 필립공과의 인연이 생긴 게,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아닙니까?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을 1999년에 방문한 필립공, 엘리자베스 2세의 부군이신 필립공, 며칠 전에, 10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 에딘버러 공이 그때 엘리자베스 2세와 함께 한국을 방문을 했고, 엘리자베스 2세는 안동 하회마을로 가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유춘수 선생이 설계해가지고 건축 중이던 상암동 경기장을 방문한 겁니다. 네,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참 인연인데, 제가 안동 사범병설중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숙을 했었는데, 친구 집에. 거기에 하숙집 주인 그 아주머니가 너무도 유명한 그 안동 소주를 만든 조옥화 여사입니다. 조옥화. 안동 소주를 만든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술을 안 마셔서 안동 소주를 만드신 분이 이분은 또 사임당에도 뽑혔더랬습니다. 사임당. 신사임당, 사임당. 사임당. 효녀라는 말씀이네요, 결국. 신사임당 뽑혔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 교육에도 굉장하시고, 특히 전통 그 음식이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동 소주도 개발하시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제 모친을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안동말로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어머니가 여왕님을 하회마을에서 모실 때, 한국 전통 음식을 다 차렸더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시간에 저는 그 부군인 필립공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가 모셨더랬어요. 참 인연인데. 그렇죠. 그 어머니 음식을 제가 3년을 먹으면서 하숙을 했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것도 참 개인적으로 묘한 인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필립공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오셨을 때, 제가 그때 한창 이제 월드컵 경기장 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중에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또 건설회사 사장님, 서울시 담당 국장들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오셨을 때 제가 방패연을 월드컵 경기장 설계 기본 컨셉이 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방패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방패연을 들고 이 월드컵 경기장 조형하고 그 관계를 제가 설명하는 그 장면을 제가 기자가 잘 찍어놔서 제가 그 사진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방패를 갖고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동시에 그 방패를 또 사인 다 해가지고 선물로 드렸더랬습니다. 저 필립공. 필립공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년 후에 어떤 제 지인이 저를 또 잘 소개를 해가지고 마침 그 필립공께서 한국에 온 좋은 인상을 가지셨는지 한국의 문화인들 중에서
펠로십을 주면서 뽑았습니다. 펠로십을. 펠로십 뽑은데 그때 첫 해에 제 기억으로는 피아니스트 신수정 교수님 하고 저하고 두 분이 이제 이제 뽑혀서 가면은 그때 조건이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처칠 컬리지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처칠 수상을 기념하는 대학이죠. 처칠 컬리지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은 그 왕실에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저희들 밥값 정도만 내고 아주 굉장히 패컬티 멤버로서 그 교수 대우를 받으면서 그 3개월인데 그 동안에는 뭐 제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원하는 게 뭐냐 왕실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대학을 리스트를 해서 그 대학에 가서 건축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강의까지 하셨어요? 강의를 할 때 뭐 저 캠브리지 대학, 에딘버러, 셰필드 뭐 이런 좋은 대학, 그다음에 영국의 AA 스쿨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입니다. AA 스쿨. 그다음에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최고의 대가죠. 노만 포스터 사무실에서는 또 포스터 경이 또 저를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좀 알고도 있고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강의를 하면서 또 아일랜드라든지 여행도 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그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2000년 3월 1일부터 그 5월 말일까지야 3, 4, 5,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저로서 뭐 필생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우선 상암동 경기장이 지금 서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21세기의 문을 연 건물 중에서는 대표적 건물이죠. 그렇죠. 좀 자랑을 좀 하십시오. 자랑. 지금 뭐 월드컵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인터뷰에서나 방송에서나 제 스스로 글로서나 좀 너무 진부할 만큼 많이 더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조선생님이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새롭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은 뭐 원래 그러니까 2002년 서울 월드컵 아닙니까? 그렇죠. 그보다 개막식 경기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주최하겠다고 한 것은 일본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본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같이 되게 한 건데, 우리는 그때는 1998년도에 IMF가 막 시작할 때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 금방 해도 취임식 금방 해줄 텐데, 그때는 서울시가 방침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새로 지을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안 짓기로 결심했어요. 정부에서 안 짓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잠실 주 경기장을 개조해서 월드컵 경기장용으로 개조해서 쓰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생각에는 그냥 경기장 큰 게 있으면은 그냥 그걸 월드컵 경기장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파의 규정이 좀 묘한 규정이 있습니다. 피파의 규정이 뭐냐 하면은 관객석의 60% 이상을 지붕으로 다 덮여야 되고. 지붕으로 덮여야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기자석이나 VIP석은 100% 지붕 아래에 있어야 되고. 관객 전부 받았던 60%.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피파 규정에 의한 월드컵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는 주 경기장은 절대로 지붕을 100% 다 덮은 경기장은 불허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근데 예선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은 100% 지붕이 다 씌워진 실내 경기장도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까다롭네요. 좀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영국 사람들이랑 발색인데, 피파의 프라이드이기도 한데, 축구 경기는 5개 경기다. 5개 경기장을 월드컵을 하는 개막식, 폐막식 경기장을 지붕을 다 덮는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개념적으로 안 맞다. 근데 사실 좀 일종의 고집인 거죠, 그게. 그래서 예선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붕을 열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개막식, 폐막식 할 때 뚜껑을 열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지으려니까 돈은 많이 들고, 잠실 경기장은
그 조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60% 이상 지붕을 다 덮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 잠실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으로 개조하는 안을 여러 사람이 냈는데 그게 또 우연히 제가 또 뽑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조순 시장인가 정치적으로 나가고 강덕기라는 분이 시장으로 대행을 하실 때입니다. 그분 할 때인데 제가 뽑히고 나니까 저는 그 IMF 때 뭐 재산도 많이 그냥 보증서도 다 날리고 그때 어려울 때 일도 없을 때 아닙니까 IMF가. 그럴 때인데 그 큰 경기장 개조 설계를 하게 되니까 또 그 건물은 아시다시피 김수건 선생님 저희 선생께서 설계한 대표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뽑히는 것보다는 제자인 제가 그 올림픽 건축을 월드컵 건축으로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기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말쯤인가 4월 말쯤에 그 축구협회 당시 회장님 피파 부회장이신 그 정몽준 그 회장께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 총리를 설득을 하세요. 돈이 아무리 한국에 없어도 21세기 정말 아시아에서 처음 하는 월드컵에 한국을 하는 일본하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반드시 새로 지어야 한다 하는 강력한 어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훌륭한 발상이기도 그렇네요. 잘 됐네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약속하기를 축구협회에서 3분의 1 돈을 대봐. 또 서울시가 3분의 1 대고 정부에서 또 3분의 1을 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2천억 되는 것을 자금을 갖다가 한 700억씩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께서 그거 좋다 해서 새로 짓기로 했어요. 제일 실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잠실 그 프로젝트를 제가 따랐는데, 그걸 이제 터키로 현상 설계를 한다고 상암지구, 상암 경기장이 아닙니까, 사실은. 상암지구에다가 도시계획상 그 지구 이름이 상암지구인데, 거기다가 짓는다. 말하자면 난지도 그 쓰레기더미 옆에다 짓는다. 이래 되니까,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건설회사가 설계자를, 건축가를 지명을 해가지고, 팀을 짜서 공모하는 방식을 소위 턴키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턴키 방식으로 한다고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럼 건설회사가 저것도 건축사를 지명을 해야 제가 설계할 기회가 있는데, 아무도 샤워하자는 걸 쓸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뭐,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좀 더 실명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현대건설이 원체 막강하니까, 요새하고 좀 다릅니다. 거의 저항적이고, 또 축구협회 회장님이 그것도 계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당연히 현대에서 그 공사를 맡겠구나. 현대건설하고 같이 조인하지 않으면 어떤 건축가가 해도 우승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현대건설도 찾아가고 했었어요. 같이 좀 하자고. 그때 그 담당자가 당신 실력 있는 것도 알지만은, 터키라는 시스템을 당신은 해본 적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뭐 설계 실력뿐만 아니라 로비 실력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 문자 그대로 그 플랜트나 이런 이제 공장 설계와 시공에 아주 능한 또 기술적인 실력을 또 디자인을 하는 그 엔지니어링을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해보자고. 그때 삼성의 삼성물산, 삼성건설은 이미 현대하고 조인트 벤처에서 한 팀을 짰어요. 그러니까 현대, 삼성, 대우, 대림, LG, 거기다가 또 설계팀, 포스코까지 한국 6대 기업이 한 팀을 다 짜버린 거예요. 컨소시엄을. 그거 누가 감히 경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처음엔 농담일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설계 점수에서 뭐 제가 4점을 받았다면은 그쪽은 한 3점 받고 이래가지고 너무 극적으로 제가 이제 당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하게 된 게 말하자면 새로 짓게 됨으로써 잠실 운동장을 안 하게 됨으로써 저는 실망을 했다고 오히려 더 큰 너무 횡재를 했다고 할까? 그런,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행운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경기장
이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의 기준 하나는 그 뒤에 활용도죠.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는 모이죠. 그 활용도, 예, 활용도뿐 아니라 이제 설계자는 처음에는 당연히 뭐 피파의 규정에 의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피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월드컵은 국가에서 호스트가 되는 거죠. 올림픽은 도시가 주최를 하는 거. 월드컵은 국가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의 월드컵 경기장을 8개를 지어가면서 총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는 건데, 그러니까 월드컵 자체 행사가 원체 중요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그 행사, 일회성 행사에 너무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 큰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경기장의 활용성이 대부분 기대 이하인 경우가 다른 나라의 예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행히 물론 서울시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제가 디자인한 개념들이 잘 정리가 돼 가지고 또 올림픽 아니 월드컵 이후에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고 수익성이 많은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제가 정림 건축이라는데 한국도 제일 큰 당시 세계 회사 조직인데 제 조인트 벤처 했던 팀으로 했는데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디자인 했지만 그쪽에서는 정림 예, 네 건축 그분들이 굉장히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변경됐냐 하면은, 물론 제가 설계 계획 당시에 다 준비했습니다만, 영화관을 한 10개 놓고, 또 10,000평 이상의 큰 쇼핑몰도 놓고, 수영장, 예식장,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월드컵이 끝나고 한 1년 동안은 다시 공사를, 좀 내부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연간이 아니라 매월 한 200만 불, 예. 한 20억 정도 되니까, 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매출액이 200만? 매출액이 20억? 예, 20억. 연간으로 한 200억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한데요? 경기장 하나가 매출액 200억이면. 그게 서울 지하철보다 수익이 더 많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순 말하자면 직원들 급여나 관리비 다 제하고 나면은 순수익이 연간 매월 한 10억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하나에서. 와, 대단합니다. 세계도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리고 기업체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 공장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영국에 있는 월드 사커라고 하는 건축 잡지에서는 세계 10대 축구장, 세계 10대 축구장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물려 뽑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일본, 미국 다 월드컵 다 주최해봤는데도 단 한 개도 경기장에 뽑히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된 거는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이 쇼핑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하셨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뭐 이런 게 한정인 거죠. 예, 제 운하고. 그렇죠. 예, 운하고. 예. 자, 그래서 방패연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드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패연의 중간에 가운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생겼는데. 방패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필립 공으로 다시 이야기 돌아가면은, 그래서 그날 필립 공한테 그 설명을 하니까 관심 있게 듣습니까? 그럼요. 그분은 또 예술적인 대한 감각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편도 좋아하시면서 받으셨고, 저도 그날을 참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좋은 자, 그렇다가 영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 가셔가지고, 영국에 가신 게 그러니까 연도가 2000년이죠. 2000년 3월입니다. 아직도 월드컵 개막 전입니다. 그죠? 그렇죠. 2002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필립 공을 어떻게 더구나 초대받아서 만드셨대?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영국으로 가서 캠브리지에 있는 처칠 컬리지라고 있습니다. 예. 처칠 수상을 기념하는 대학인데, 처칠 컬리지에 이제 3월 1일인가? 2000년 3월 1일에 가서 이제 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4월 말쯤 됐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왕궁에서. 버킹엄 궁에서. 버킹엄 궁에서
제가 린다라고 할지 이름도 기억나죠. 아주 나중에 만나봤더니 미스 월드처럼 생긴 아주 시종무관 공군 소령인가 그런데.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자가. 미스 월드가 됐다랄까요. 근데 그 편지에 왔는데, 그 전하께서, 듀크 에딘버러 공께서, 당신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5월 16, 또 그때보다 한 달 반쯤 지난 다음이죠. 5월 10, 한 두 달 가까이. 5월 16일, 18일, 저기 24일. 이렇게 날짜를 3개를 정해주면서, 전화께서 이 중에 어떤 날짜라고 다 적으니까. 미리 배려를 하네요. 예, 미리 그것도. 한 2달 먼저입니다. 그죠? 예,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전에 먼저. 그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래, 그죠? 저보고 선택을 하는. 저는 그 자체가 초청받은 것보다가. 그 더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국내 많은 행사도 해봤지만은 그런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이왕 남편께서. 그렇죠. 필립 공께서 5월 16, 18, 24일 중에 제가 같은 거 없으면은 하루도 안 땡겨서 간다. 5월 16일. 그때 같은 거 없으면 5월 16일을 한다. 해서 이제 5월 16일을 해서 답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날 좀 확정을 지어놓고 제가 아일랜드 여행을 하고 오니까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6일날 몇 시든가 11시인가 10시인가 하여튼 이 무렵에 오라로 뭐 옷차림만 뭐 어떻게 옷을 어떻게 입으라 그랬더니 옷은 그냥 보통 양복 넥타이 메고 편한 자세로 그 이상 까다롭진 않죠.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왕궁에 들어가니까 웨이팅 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어떤 귀부인이 온갖 훈장을 다 가슴에 달고 자기 그 부인하고 차려져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꼼짝 따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분 앉아있고,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조금 쫄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를 먼저 부르더라고요. 들어오라고. 그 린다. 그때 처음 만난 그 시종무관 그분을 봤는데 2층으로 올라갔네. 그 화려한 복도를 따라가는데, 제가 그 일생에 뭐 이런 어떤 행운이나 싶을 정도로. 그 이제 한 1년 만에 그 필립공 다시 만나는 거네. 예, 듀크 에딘버러를 만나니까 아주 반겨워 주시면서.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날. 제가 주머니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를? 깜빡 잊어버리고 사진 찍어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진짜 큰 실수네. 그걸 실수를 했어요. 그 사진사가 있을 텐데. 제가 부탁을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해서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마침 서울에서 저한테 보내온 그 PA라는 건축 잡지가 있습니다. 한글하고 영문으로 같이 된 잡지인데 거기 제 작품 특집 호가 마침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사인해서 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그동안 그림을 캠브리지나 다른 도시, 뭐 아일랜드의 풍경 그림들, 또 그림도 내가 이제 드리네.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지. 그림도 드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대화, 저보고 아주 자세히 많은 걸 물으셨어요. 또 대학에 너게 불편한 게 없었냐. 그런 것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 좀 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시간도 많이 또 할애해 주시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날 바로 옆에서 여왕께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또 줄리 앤드류스 그 두 명 배우들이 다 영국 출신인가 봐요. 맞습니다. 여왕하고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필립 공을 만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5월 16일. 그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같은 날에. 그래서 어쨌든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줄리 앤드류스한테 훈장을 줬나요? 그건 제가 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엘리자베스 여왕이 두 사람을 만나는 거죠. 동시에 만나는 거. 제가 그날 신문을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줄리 앤드류스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배우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만나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필립 공은, 이분은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래 왕가는 그리스 왕가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모계는 또, 쭉 추적해보면은 영국 왕가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왕가가 대충 이 독일 계통입니다. 게르만족이죠.
예컨대 러시아의 왕가도 독일 계통이고, 하는 식으로. 네. 독일이,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 유럽의 지배민족이 되니까 이 왕가는 거의 다 어느 나라 왕가든지 서로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필립 공이 그리스 국적을 버리고 영국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엘리자베스 2세와 194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참전도 했어요. 네. 필립 공이.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 공주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때 여군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운전 정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 아들들, 남자 아들은 영국에서는 전통이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앤드류 왕, 그리고 찰스 왕태자 밑에 동생이 앤드류인데 이 사람은 전투조종사,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찰스 왕태자의 아들 해리라고 요새 조금 말썽 있는 그 사람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헬기 조종사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왕가의 남자는 다 거의 대부분이 군 장교가 됩니다. 아, 예. 예. 포클랜드 그건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그렇죠. 1980년대 초에. 예. 예.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까 중요한 말씀이 영국에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지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엘리자베스 2세와 에딘버러 공, 필립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미국 사람들도 미국 대통령도 영국 여왕을 만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아, 예. 그 이제 역시 왕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죠, 권위. 그 오래된. 지금 엘리자베스 2세라고 하면은 그 가계를 올라가면은 1066년에 노르만 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점령해가지고 세운 노르만 왕가의 32대 후손으로 이렇게 보통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년이나 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 왕가니까 왕가에 대한 이 존경심, 역사의 무게죠. 그런데 그런 분이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2달 전에 예. 날짜를 3개를 딱 주면서 선택을 하시오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잖아요. 사람 대접,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접하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시는 거네요. 저는 정말 그때 감동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제가 기록을 하나. 다른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저는 돌아가신 분한테 대한 결례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유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국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가 2002년인가? 2012년인가? 2012년. 2012년이죠. 예. 2010꽤 오래 지난 다음인데,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서울시에 그러니까 경관 건축가를 뽑았습니다. 뽑았었는데 한 20명 됐는데 나중에 한 70명 가까이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좀 수준 높게 설계하자. 아무나 설계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뜻이네. 예, 굉장히 그렇죠. 조금 경력 있고 조금 이제 믿을 만한 건축가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작업을 준다든지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분이 시장 갑자기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 저도 물론 그 멤버십 뽑혀는 있었는데 굉장히 혹시 이분이 좋은 취지에 이 제도를 시작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없애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고 소문이 와서 그때 1월 달인가 그럴 때 1월 초에 2012년 1월 초로 기억납니다. 그 뽑혀 있는 한 70명 경관 건축가들을 서울시장님이 이제 면담을 한다. 면담뿐 아니라 이제 자격증을 주는 것이요. 자격증. 그걸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약속된 날 하루 전날인가 통보가 왔어요.
뭐 시장님 다른 일정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한 일주일 동안 연기돼서 연기해 준다고. 아, 굉장히 제가 불쾌했죠. 예. 네. 근데 또 일주일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렸는데 연락 왔는데 아무런 그 뭐 미안한 느낌을 주지 않고 당연히 시장님 뭐 바쁘다니까. 그렇지. 당연히 이번에 또 날짜가 또 연기됐다. 이번에 날짜를 연기된 게 아니라 거의 취소처럼 새로 통보를 하겠다. 예. 날짜도 안 정해주고 새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또 그 약속된 날 하루 이틀 전인가 연락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 어떤 잡지사에서 거기에 대한 글을 쓸 때 뭐라 그러냐. 그때 제가 60한 몇 세, 뭐, 됐을 때인데, 제가 아주 덜 늙어서, 좀 참지 못하고, 이런 글을 쓴다. 이러면서 제 글을 쓰기를, 시장께서 만약에, 무슨 신문 기자나, 뭐,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했겠네요.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캔슬을 하면은 언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감히 이런 일을 못할 텐데 우리 건축사들은 너무 우습게 본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더니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쓰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 담당 국장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것도 막 야단났어요. 제가 그 중에 제일 나이가 그때 많았었나 봐요. 좀, 왜냐면 그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대표로 나가서 인사도 하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설득이 시장님 원체 중요한 바쁜 일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또 하나는, 서울시를 위해서,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제발 좀 노여움을 풀고 꼭 참석을 해달라.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항상 서울시에서는 토목하는 분들이 건축보다가 파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하는 분들도 좀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좀 힘을 좀 보태달라. 그러니까 그 답장도 잘 썼네. 그분이 꼭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오니까 그렇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될까 하는데 우리 주변 친구들이 야, 니는 한번 안 간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지. 왜 또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전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간다 해놔놓고는 정말 안 갈 수 없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경관 건축가 70명 중에서 제가 나이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제가 대표로 나갔어요, 이제. 대표로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사실은 어느 기자들하고 이미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나준다는 투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건축 잡지에. 그랬었군요. 일어났던 일을 디테일하게 다 쓰면서 필립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필립공은, 그 말하자면 천하의 필립공은. 다 바쁜 사람이지. 나보고 말이지. 한 달포 전에 날짜 3개를 주고 정하라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정중한 대접으로 나를 만나주셨는데, 어떤 시장님은 나 혼자도 아니고 한 70명 되는 사람과 약속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화적인 문제다. 한국의 문화적인 문제다. 박원순 시장 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가 뭐 그렇게 제가 글을 썼더랬습니다. 필립공과 박원순 씨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 문화의 차이다, 그죠? 우리나라와 우리 관리들과 위정자들과 영국의 전통 있는 그 나라와의 차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류춘수 선생님과 함께 건축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이 두 번 한 6년 동안 재임하면서 디자인 서울이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아직 모습이 박혀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건물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그
동대문 DDP,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그 건물은 그 건축가가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그 직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물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상암동 월드 경기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겠죠. 또 잠실 88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 김수건 선생의 작품, 뭐 이런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또 류춘수 선생님이 만드셨던 체조 경기장도 건축 기법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또 광화문 광장도 또 디자인을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도 지금 모양으로 만든 분이 또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 한강변에 세빛 둥둥섬이죠. 네. 세빛 둥둥섬이라는 그 시설도 만드셨고 어쨌든 이분이 디자인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지금 서울시청 건물도 그때 네. 확정한 거죠. 네. 예. 어쨌든 디자인을 시정의 하나의 그 지표로 삼았던 점은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건축가가 보기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굉장히 그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물론 그분도 당연히 디자인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어떤 오해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에 대한 오해는 디자인하고 그림하고의 차이는 화가 그린 그림과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근데 화가의 그림은 그냥 아름답게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주변 컨택트, 주변하고 상관없죠. 어떤 요구 조건이 없는 그냥 화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림이라고 그러죠. 화는 디자인은 그림이 아니고 다른 용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용도와 이렇게 사용자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화가도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의 작품이고 디자인은 용도가 따로 있어야 한다 보니까 형태가 디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 시장께서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혹시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건축적이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이 혹 이 조형, 조각가가 만드는 조형과 같은 이미지로 갖고 오해하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형적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DDP도 그렇습니다. DDP 자하 하디드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입니다. 자하 하디드 영국에서 활동을 했죠. 원래 이라크 사람. 예, 이라크 분인데 네. 굉장히 똑똑하고 담배 골초고 못생겨진 줄 알고 있는데 젊을 때는 천하의 미인이었습니다. 이란의 페르시아 공주 같은 그런 이라크 여자지만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젊을 당시에는. 근데 그 자하 하디드의 이 건축도 조형적 건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형태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그걸로 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경올림픽 하려고 했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원래 자하 하디드 작품으로 했다가 그게 조형의 시비가 일본의 건축가들의 시비를 해서 그걸 결국 못 지었지 않습니까? 자하 하디드의 건축 자체가 어떤 그 평범한 건축적 기능을 모색하는 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양이 좀 독특한 모양으로 승부를 거는 그러다 그런 것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건축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일 건축 설계를 저는 할 능력이 못 돼서 안 하고 또 개념적으로 저는 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하 하디드의 플라자도 보면 제가 평을 하기를 동대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주경기장이 있었다든지, 또 그 동대문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이다 보면 동대문 스포츠 중심이 동대문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역사적인 어떤 컨텍스트가 뭐 반영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건축은
다 어디다 갖다 놓으면 제일 어울리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하라 사막, 달나라, 가령 그냥 주변에 어떤 이 제한 조건이 없는 광활한 대지라든지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덩어리를 다 갖다 놓으면은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고려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냥 아름다운 조형 뭐 물론 그 안에 많은 기능이 있고 또 뭐 당연히 건축가는 또 수많은 기능을 담으려 노력했겠지만 개념적으로 이 건축적인 조형 중에 특히 그런 기능성보다는 외관 중심의 형태를 중요시하는 건축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청이 대표적인 겁니다. 서울시청도 처음에 이제 삼성 그 물산에서인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오 시장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는지 하여튼 네 사람의 건축가를 지명을 해가지고 설계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뽑혔었는데 그거 뭐 지금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덕수궁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바라봤을 때 사선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가 일정한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높이 이 사선들이 이렇게 가는 높이 이하로 어느 정도 거리 가면 이제 그 풀리지만은 그러면 기존 건물은 그 조건에서 다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 공모를 할 때 기준 조건이 위배돼 버리면은 그거는 당연히 낙방이죠. 그렇죠. 왜냐면 기준을 법규를 위반한 거니까. 그다음에 그 사선 그 높이에도 위반이 되고 또 조건은 기존 서울시청 건물을 뭐 전혀 손대지 말라. 근데 뭐 그것도 많이 손을 대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거겠습니다. 그 건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여성 영화 감독께서. 그때도 그분이 그 설계자가 자기네들 그때 기준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를 하더래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한테도 왔을 때도 저는 감히 이렇게 난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다. 저도 그때 뽑혔었는데, 어쨌든 간에 건물도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기 위한 업무 공간 건축입니다. 이 업무 공간의 건축을 너무 조형적, 무슨 박물관 같은 이미지라 할까? 그러니까, 동경도 gen조단계 선택에 설계한 동경도청사 신축구. 그건 완전 오피스 빌딩답게 아주 잘 정돈된 아주 좋은 건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그런 오피스 빌딩의 개념이 아니고, 내부에 살아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함을 뭐 저번도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 건축가가. 그래서 너무 그 오 시장의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저는 혹시 너무 눈에 보이는 쓸모의 개념보다는 조형적 이미지에 너무 치중했는 게 아닌가. 그 한 예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서울시 제가 계속 얘기했던데 서울시 디자인 50회를 그러니까 51개의 서울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전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51개의 작품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뭐 다행인지 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51개의 서울 상징 디자인을 뽑혔습니다. 아마 현대 건축이 몇 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하고 아마 한샘 건물이든가 김석철 선생이 설계한 이 한옥식 형태의 한샘 건축하고 저 기억나는 게 다른 현대 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뭐 비원 창경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것이 많았고 또 특이한 것은 이어령 선생은 또 그 뭐 보자기 서울시의 상징 디자인 왜 보자기인지는 한국의 상징이라면 모르겠는데 근데 보자기도 뽑히고 해서 이걸 역사박물관에서인가 어디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할 때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 갔어요. 가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또 그 당시에 권영걸 서울대 미대 교수면서 그때 아마 부시장인가 그랬습니다. 디자인 담당 부시장이죠. 하고 저하고 이제 그 맨 앞에 VIP석에 앉아서 그 디자인 그 오픈식을 할 때 시장님께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앞으로 디자인 얘기를 하시려면은 디자인 자체보다는 디자이너를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럴 때는 조금 좀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답을 진짜 덕담을 했어요. 또, 권영걸 그 부시장 겸 디자인 담당 그 서울대 교수는 제 중학교 동기 동창 친구의, 여자 친구의 말하자면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안동분이고. 그래도 두 분은 저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마침 거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오피스에 전시를 했어요. 다 행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작품을 이제 걸려있는 거 보려고 갔더니,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이 그거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붓으로 그린 제 그림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부츠를 만든다든지 기념품을 만드는 데 쓰려고 화가들 여러 사람들한테 월드컵 경기장을 붓으로 좀 그릴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걸 그려줬어요. 화가들 그런 게 별로 아마 너무 건축적 조형을 그리기 어려웠든지 저보고 부탁을 결국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아주 대형 화면 띄워가지고 아주 제가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월드컵 경기장 제 그림을 이렇게 비춰놨으니까 전시장에. 근데 보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그림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맨 밑에 건축가 유춘수 한자로 쓰고 낙관까지 찍어놨는 그림엔 당연히 사인 있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그림인데 보니까 그걸 잘라버리고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분이 좋다 보고 찬물을 딱 이제 그래서 제가 담당 서울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나는 그림에 왜 사인을 지웠냐? 전시하는데 왜 사인을 지웠냐 하니까 그 대답이 내 담당자 이름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왜 우리 서울시 우리가 개인 PR을 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왜 개인 PR을 합니까? 그림에 사인해놓은 것을 어떻게 작가의 개인 PR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직도 예술품이 이런 게 아니고 디자인은 그냥 어째 그냥 그런 그림은 개인 PR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서울시에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없기는 뭐가 없어요, 있지. 아니, 남이 그린 그림에 사인을 해놓은 그걸 지운다는 거는 그건 범죄인데. 그건 오 시장께서 그렇게 시킨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범죄입니다, 범죄인데, 그걸 설명하면서 남 자랑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박원순 시장님 약속 안 지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행하게도 서울 월드컵 현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안에는, 제 전시 코너가 한 20분 정도 전시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사진, 이력서, 모델, 동영상까지도 처음보다도 개막 처음 몇 해 전에 오픈하고도 지금은 다시 또 확장을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가 거기도 이제 또 모자랐어. 물론 제가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거기다가 건축가 설계자 기념석이라고 그러니까 설계자 기념석 그다음에 그걸 한자로도 쓰고 밑에 영어로도 쓰고 아키텍처 시트라고 써가지고 그 좌석이 고정 좌석을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공공 건축물에 그 설계자를 그렇게 참 우대하는 그런 어떤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경기장에 개인 전용 기념 좌석을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물론 관광도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러니까 공무원 욕을 못하는 게 아까 그림에 이름을 지은 공무원도 있지만은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천차만별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박원순 시장 때 일어난 일이 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주 고맙습니다. 물론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저도 또 제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지만 어쨌든 공공 건축물 안에 작가를 그만큼 돋보이게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잘하면 시장이 칭찬받고, 말단 공무원 잘못하면 시장이 욕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서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또 개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화문 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이건 서쪽이라는 이야기인데 서쪽으로 옮기는 것은 한 건축가의 노욕 때문일 것이다. 노욕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성효상 씨를 가리키는데 이분은 박정희 시장의 건축 멘토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학연이 있고 경남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뜻인데 국가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도 취임했었다. 그 영향력을 광화문공사에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처음 광화문 광장을 만들 때 중앙안과 편측안 놓고 경론이 있었다.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안이 압도적이었다. 이 중앙안이란 말은 지금 광화문 광장이 경복궁 건정전,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그 다음에 이순신 동상으로 쫙 일직선이 되어 있는 그걸 중심축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왼쪽으로 옮겨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 시장 전에 계실 때 만든 오 시장 있을 때는 중앙안이었는데 이게 기준선을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삐뚤하게 만들어버렸다. 비태층으로 만들었다. 서정욱 서울시장 권한 대행의 인품이나 행정 스타일을 봐서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봤는데 막 이렇게 돼버렸다. 그렇다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이 이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만든 그 리얼타임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 있었던, 뭡니까, 은행나무 사가 없어진 것도 상당히 아쉬운 데다가, 이게 광장이라는 게 양쪽이 길이 있고 해가지고 딱 도로에 둘러싸인 섬처럼 돼 있었다고.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불안해요. 양쪽으로 막 차가 쌩쌩 달리고. 그 다음 문제는 거기에 또, 세종대왕 동상을 또 세운 거예요. 세종대왕 동상은 전국에 아마 수십 개나 있는데, 왜 또 세종대왕 동상을 또 세우느냐. 거기 들어가야 될 동상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동상이 거기 들어서야 이 광장이 대한민국 광장이 되는 거지. 지금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세종대왕 동상 또 세워버리면은 이거는 조선조 동상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공간은 대한민국 공간인데 조선조 공간은 그 북쪽에 있는 건정전 광화문으로서 끝내야지. 왜 이거를 조선조의 광장으로 만들어버리느냐. 그러면 이 굉장한 나라 대한민국 상징하는 광장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안 그래도 우리가 쓰는 돈 5가지에 전부 5명이 지금 조선조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광장 사업에 관여했던 시청 간부가 나와서 실토를 하더라고. 이거 우리 실수했다고 그래요. 실수했다면서, 그 사람 실수했다는 이야기는 또 달라. 양쪽으로 차가 다니도록 한 거 실수했으니까 다시 하려면 차 다니는 걸 다 메워버리고 전체를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넓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세계적 광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2011년 뭐 이 무렵인데 지금 이제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런 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그야말로 누가 몇 사람이 밀실해서 슥슥 꺾고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서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서쪽 차도를 다 메워버리고 이걸 지금 광장으로 만들어 놓는데 내가 거의 자주 가는데 자주 가면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완전히 대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앙기준선이 무너져 버리고, 왼쪽으로 쏠리니까, 건정전, 광화문,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의 이 축선이 이제는 오른쪽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에요. 국가의 공간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맡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맡에다가 뭐 잡다한 물건을 놓고 자면은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잖아요. 네. 이 광화문 광장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꿈자리가 사나워요. 여기가 지금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광장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광장. 조선조는 없어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한민국 상징하는 광장이 지금 없으면 이 조선 외국에서 손님 오면은 광화문 광장 보고 그다음 돈 보고 하면 이게 조선조라는 왕조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광장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 이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얼굴. 베니스 여행하면 산 마르코 광장 가서 베니스를 느끼듯이, 그리고 파리 여행하면 콩코드 광장에 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사원 앞에 광장에 가고, 브루셀에 가면은 그랑 팰리스 광장에 가고, 광장이 대한민국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이 광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저는 범국민적, 범전문가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 선생님께서 이 조선조 광장이다.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한쪽으로, 서쪽으로만 이렇게 광장이 뚫리고, 이런 것이 보기 사납다. 이 말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안 계실 동안에 새로운 시장 나오기 전에 갑자기 또 저렇게 공사를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늘 또 이 광장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많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설계했다고 하는 성효성 건축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후배입니다. 제 공개는 한 12년 같이 일을 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둘이 다 서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축가인데, 저는 광장의 개념이 양쪽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 갖고는 광장의 본래 기능을 다 하기 어렵고, 고통은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또 자동차 길을 다 없애버리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쪽은 그래 시민대관 쪽으로는 그러니까 차들을 없애고 한쪽으로라도 교통을 소통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얼핏 보기에는 그 이외에 대안이 없는 듯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러나 그런 국가적인 이런 광장은 그렇게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처리할 성질은 전혀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현상 설계를 하든가 좀 더 이 공론화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이 도출되어 가지고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특히 새로운 시장이 오기도 전에 그렇게 급속히 뜯고 하는 것은 문제가, 그것도 조선조의 유물들이 또 많이 나와서 발견돼서 공사가 오히려 불행지 다행인지 또 중단이 됐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대안은 답은 없지만은 거기 지하철 3호선인가 5호선인가 두 지하철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면은 이 밑으로 지하를 파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광장은 전체를 광장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지하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 광장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피해야 한다. 그 아이디어로 전부 구체적인 대화를 없으면 좀 더 입체화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라기보다가 입체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체화한다는 우리나라 산에 이렇게 구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형적으로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 한쪽으로 치우친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교통도 해결해야 되겠고, 어느 한쪽이라도, 예를 시민회관 같은 광장, 건물하고 좀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좋은 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음모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네. 이분들, 성료상 이런 분들, 건축하는 분들 중에서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건축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이게 청와대 본관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건데, 청와대 본관을 자꾸 전두환이가 만들었다고 욕을 하면서, 전두환이니까 저런 권위주의적인 본관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 건물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광화문 광장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또한 저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중심 축선을 바꾸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선입니다, 이게. 예? 조선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이게 우리 민족사에 보면은 삼국시대, 신라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민족사의 정통선인데, 이 정통선을 붕괴시키고 다른 기준선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기준선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정통성으로 보는 세력과 김일성을 정통으로 보는 세력 사이의 대결인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광화문 광장 공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아니시고. 아니죠. 예. 아니, 그 사람들 시각을 내가 잘 아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럼 대한민국 정통성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김일성 정통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김일성, 아니, 딱 두 가지 할 밖에 없다고. 김일성을 정통으로 보느냐,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보느냐, 이승만을 정통을 시작으로 보느냐, 김일성을 시작으로 보느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의중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광장의 제일 중요한 중심선을 그냥 서쪽으로 옮겨버렸다. 이것은 기존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이거든.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인데 거의 건국된 날인데 그걸 부정하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1919년의 4월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으로 삼겠다 하다가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 북한이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럼 대한민국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면 한반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정통성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역사관이 광화문 개조하는데도 직간접으로 들어가서 정통성의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나는 여기 음모가 있다고 볼 국민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중단시켜야 됩니다. 중단시키고 광화문 광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한 100년을 내다보고 통일된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여기에 지금 뭘 만들 거냐, 그리고 뭘 남겨놓을 거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게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게 아닙니다. 네. 국민 전체가 여기에 논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조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건축가가 좀 정치적이지를 못해서 사실은 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 한쪽으로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사상적인 뒷받침으로 그래 디자인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또 광장도 확보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를 내니까 도저히 그 공간이 안 되니까 그래 한쪽으로 내는데 그건 좋은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안 봐요. 예. 기능적으로 안 보고 이 사람들이 예. 이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지식인 중에는 이제 건축가도 있고 예술가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성향 보면은 공통점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국 부정하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 거기에 물든 건축가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이념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념적으로 분석하면 답이 딱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서울 시민들의 주민투표에도 걸지 않고
국가적인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치고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들어서기 전에 무슨 시간이 쫓기듯이 후다닥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음모가 있다 이거죠. 국가 정통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 정통성의 상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단을 하면은 좀 더 공개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뭐랄까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작품 발표도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게 하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그래 갖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 한쪽으로 도로 내리기 좋다고 많은 사람이 다 동의를 하면 지금 그대로 하더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하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공모전을 공개적으로 아니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참여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건축적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조선조 광장이니까 이걸 대한민국 광장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승만 동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그러면은 뭐 세종대왕 동상을 드러내더라도 그 자리에 이승만 동상을 짓든지 해야 됩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 거기도 기념할 때는 이승만 사진이나 동상 이런 거 다 치우고 가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승만 동상을 언제 놓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뭐 정권 곧 바뀔 테니까 그 바뀌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죠.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저 도서 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것도 생각지도 않던 광장 얘기도 듣게 됐고, 많이 배우고. 아닙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